안녕하십니까, 장대성입니다. 1961년도 5.16 혁명 당시 한국의 경제 상황은 정말 어려웠습니다.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약 80불 정도, 수출액은 고작 4천만 불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먹고 살기 힘들었죠. 그리고 실업률은 25% 정도나 되어서 맨 도초에 실업자가 이제 깔려 있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박정희 대통령의 전력이 이제 남노당 출신이었기 때문에 미국에서 사상적으로 탐탁하게 여기질 않았죠.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은 미국의 신임을 얻는 게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신임을 확고부동하게 얻어야 또 국민의 지지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그때 당시에 미국이 베트남전에 개입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시작했죠. 우리 한국이 베트남전에 참전을 해서 미국을 도운다면 미국의 신임을 확실히 얻을 수 있고 미국과의 유대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리고 그때는 한국의 군사력이 북한보다 약할 때가 돼서 남침의 우려가 항상 있었고, 특히 베트남이 공산화가 되면 그 여파로 한국도 공산화가 될 우려가 있다는 걱정을 했습니다. 베트남전에 나가면 미국이 한국을 확실하게 지켜주고 도와줄 것이라는 생각을 했죠. 그리고 또 다른 중요한 것은 그때 한국의 경제 상황이 너무 나빴기 때문에 어떻게 돈을 벌어야 되는데 돈을 도저히 벌 방법이 없었습니다. 베트남전으로 참전을 하면 거기서 그래도 우리가 돈을 벌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이런 여러 가지 종합적인 생각을 해서 박정희 대통령은 마음속으로 베트남전에 참전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죠. 1963년 8월 김성은 국방부 장관과 상군 참모총장들을 불러서 베트남에 파병을 하겠다고 의지를 피력을 합니다. 그때 당시 김성은 국방부 장관과 상군 참모총장들은 박정희 대통령 의견에 적극 찬성을 했습니다. 그분들의 찬성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말 한국은 희망도 없고 미래도 없습니다. 캄캄하고 앞이 하나도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오직 베트남 파병만이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는 희망이고 빛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들을 대통령에게 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군 수뇌부의 의지를 확인하고 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파병에 대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을 합니다. 청와대에서는 그 파병의 타당성을 조사를 했는데 그 조사 보고서의 내용은 정규군 파병이 아닌 의용군 파병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의용군 파병을 하되 경제적인 대가는 확실히 잘 받아내야 된다고 이렇게 보고를 했죠. 왜 그때 정규군이 아닌 의용군 파병으로 보고를 했냐 하면요, 그때 당시 미국의 월남전 개입은 전 세계에서 거의 다 비난을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서부 유럽 국가들도 그 미국의 베트남전 참전을 비난을 했죠. 그리고 미국 내부에서도 참전에 대한 그 반대 여론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정규군을 파병을 한다면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고립이 될 가능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부묘지책으로 의용군 파병이라는 안을 내놓았죠. 또 의용군 파병을 내놓은 거는 그때 당시 한국이 제대한 군인들이 노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실업자가 25%였기 때문에. 근데 그 제대한 군인들은 많은 사람들이 6.25 때 전투 경력을 가지고 있었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 전투 경력을 가진 민간인들을 모집을 해서 베트남전에 파병하면 전투도 잘할 것이고 또 미국에서 파병에 대한 임금도 주기 때문에 돈도 벌어 드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김성은 국방부 장관은 의용군을 파병을 했을 때
전사하거나 부상을 당했을 때 그 보상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상당히 복잡하고 어렵다. 이거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김성은 장관은 정규군 파병을 주장합니다. 근데 미국에서 파병 요청이 드디어 왔습니다. 미국에서 파병 요청이 오니까 한국은 국제사회 여론을 의식을 해서 비전투 요원인 의무부대와 태권도 부대만 일부 소수 파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가서 일을 잘하니까 미국에서 몇 달이 안 돼서 추가 파병 요청이 또 왔습니다. 그때 추가 파병이 요청이 왔을 때 박정희 대통령은 비전투 부대이지만 그 공병부대와 그 공병부대를 경비하는 경비대 그리고 수송부대 등 약 2,000명의 파병 요청을 국회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국회에서는 처음에 반대를 했는데 우리나라가 그때 워낙 못 살고 그러니까 경제적인 이유를 들어서 그래서 파병은 가능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국회의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 중에 김대중 대통령과 거의 따르는 국회의원들이 파병을 하되 의용군으로 파병하는 것이 어떠냐. 국제 여론이 미국의 참전에 대해서 좋지 않으니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과 김성은 장관은 의용군 파병은 문제가 많다. 미국이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의용군 파병으로서 우리가 미국과의 그 신의 관계, 이 신뢰 관계 이런 게 돈독해지기가 어렵다. 우리가 정규군을 파병해야 미국과의 유대 관계가 더욱더 돈독해지고 우리가 명분도 정당하게 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월남에 공산화를 막아야 한국의 공산화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정규군 파병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죠. 박정희 대통령, 김성은 장관은 국회를 설득을 해가지고 정규군 파병으로 국회에서 결정이 나게 했습니다. 1965년도 2월 달에 비둘기 부대 2,000명을 파병을 하게 되죠. 그 비둘기 부대가 2,000명 파견되고 나서 미국에서는 또 파병 요청이 왔습니다. 미국에서 파병 요청을 하기 위해서 그때 당시 이 존슨 대통령이 자기 전용기를 박정희 대통령에게 보내서 미국으로 국빈 요청을 했죠. 이때 정말 후진 국가로서 엄청나게 파격적인 대우를 받으면서 박정희 대통령은 존슨 대통령의 전용기를 타고 미국으로 갔습니다. 그 존슨 대통령이 극진히 환대해주고 대접을 해주면서 한국에서 일개 전투 사단을 파병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파병에 대해서 한 2년간 생각을 해오고 있었기 때문에 아주 주도 면밀하게 대처해 나갔습니다. 파병 요청에 대한 응답은 한마디도 안 하고 경제 원조와 군사 원조만 해달라고 강조를 했죠. 그러면서 어떻게 미국으로부터 많은 것을 받아낼 수 있을까 그 궁리를 하였습니다. 그 박정희 대통령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제시하면서 그 조건을 미국이 100% 수락을 한다면 일개 전투사단을 파병을 하겠다고 응답을 했죠. 그 내용은 뭐냐면요. 북한이 남침 시 미국은 즉시 개입을 하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한다. 두 번째, 한국에 차관 1억 5천만 불을 제공을 해준다. 그리고 한국 상품을 미국에서 수입을 해준다. 이때 이 수입이라는 것은 거의 무관세 수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의 과학기술연구소, 즉 지금 키스트죠. 그거를 설치를 하는데 미국이 돈을 다 대달라. 그 요구를 했고 이런 것들을 요청을 해가지고 미국이 수락을 하고 파병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파병 부대로 선정이 된 거는 맹호 사단이 선정이 됐죠. 최명신 소장을 사단장으로 하여 베트남에 파병을 하게 되었죠. 정예 해병 청년여단도 함께 파병합니다. 그리고 또 파병 요청을 해서
그 백마사단을 파병을 하게 됩니다. 그 백마사단을 파병할 때는 박정희 대통령이 더욱더 많은 것을 요구를 했죠. 그 브라운 각서라는 것을 미국으로부터 받아냈는데 그 브라운 각서의 내용이 뭐냐면요. 한국군을 현대화시켜준다. 그중 중요한 것은 신형 탱크로서 한국군 최초로 기갑여단을 창설해준다. 그리고 전투기를 신형 전투기로 바꿔준다.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한국군이 쓰는 장비 시설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서 베트남에 보낸다. 그러니까 한국군이 쓰는 군화, 장비, 천막, 뭐 각종 그 수통이라든가 탄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한국에서 만들어서 베트남에 이제 보낸다는 거죠. 그리고 한국군들이 먹는 쌀, 김치, 식품 이런 것도 다 한국에서 만들어서 보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로써 한국은 베트남에 수출을 하기 위해서 공장들이 세워지고 한국의 경제가 쑥쑥쑥 자라나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그 박정희 대통령은 미국으로부터 여러 가지 많은 것을 받아냈는데 베트남에 가 있는 8년 동안 추가 원조로서 약 10억 불을 또 더 받아냅니다. 그리고 당시 한국군 1등병이 베트남전에 참전에 가면은 받는 월급이 얼마였냐면요. 1년에 360불을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1년간 100불이었으니까 이 한국군 1등병이 받는 월급이 이 한국 사람들 직장인의 월급의 3.6배를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이 받은 거죠. 그 대령급은 병사들 월급의 약 6.5배를 받았으니까 대령 월급이 되면 일반 한국인들 직장 월급의 약 20배가 넘는 급여를 받고 베트남전에 간 겁니다. 병사들과 장교들의 월급이 달러로서 한국에 송금이 되어 한국이 달러 보유고가 급격히 늘어나게 되었고 경제 발전에 아주 기묘하게 사용이 되었죠. 특히 베트남전 참전으로 한국이 얻은 가장 중요한 것은 토목 건설 기술의 이전이었습니다. 그 박정희 대통령과 그때 당시 주 베트남 파병 사령관이었던 최명신 장군은 미국에 강력히 요구를 했습니다. 무엇을 요구를 했냐면요. 미 국방부의 군 토목 건설 기술을 한국의 건설회사에다가 기술을 이전시켜 달라는 내용이었죠. 미 국방부는 그 요청을 받아들여서 그 미국 군사 토목 건설 기술을 현대건설에 이전을 시켜줍니다. 현대건설은 그 토목 건설 기술 이전을 받아서 중동에 진출을 하게 되죠. 그 후로 중동에 많은 한국 건설 회사들이 진출을 하게 됩니다. 제가 1980년 초에 극동건설에서 근무할 때 제가 들은 얘기 또 경험한 얘기로는 그때 당시 한국 건설 회사들의 그 중동 건설에 많은 것이 그 군사 건설이었는데 군사건설공사의 감리자가 미국 육군 공병단이었다는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미국 육군 공병단이 중동 여러 나라 군사건설공사의 감리자였기 때문에 한국 건설업체의 수주와 건설 공정 관리에 엄청나게 많은 도움을 주었죠. 그 한국 건설이 그렇게 중동 건설에 많이 나갈 수 있었던 것은 베트남전에 참전을 해서 미국과 같이 전쟁을 했고 그리고 미국은 그 한국의 군사 건설, 군사 토목 기술 이런 것들을 이전을 시켜주어서 그 기술로 중동에 나가서 건설해서 성공을 하여 큰 돈을 벌어들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그 중동 건설에서 벌어들인 돈은 한국 전체 수출액의 50% 정도였다고 저는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 한국에서 베트남전 참전으로 인해서 그 돈들도 많이 벌고 또 기술도 이전받고 한국의
그 군수 산업을 이용해 가지고 많은 공장들이 성장을 하게 되고 또 경제 성장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또 그것이 베트남전 후에는 중동 건설로 연결이 돼서 한국의 경제 기적을 이루게 했습니다. 즉 한강의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그리고 이 베트남전 참전이 없었다면 지금의 우리의 이 경제 발전과 자유 번영은 있을 수가 없겠죠. 그럼 베트남전에 참전한 용사들이 없었다면 그것이 가능했겠습니까? 불가능했겠죠. 한국은 8년 동안 총 31만 2,500명의 장병들을 베트남에 파병을 했습니다. 파병 장병들 중 전사자는 약 5,100명, 부상자는 약 1만 1,200명, 그리고 또한 고엽제 환자가 약 13만 7천 명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고엽제 환자들은 지금도 고통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베트남에 파병된 장병들의 목숨과 그 피가 아니었으면 우리 지금의 경제 번영과 자유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베트남에 파병된 장병들의 지금 목숨을 버리는 헌신과 희생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